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이게 작년에도 사실 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일 좀 하락하고 다음날부터 반등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크게 급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게 반도체하고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셀하고 반도체 쪽하고 시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탄산 리튬 가격으로 톤당 3만 불, 그리고 환율 그냥 1,200원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도 기본적으로 40% 이상의 성장이 나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2차 전지를 언제부터 처음에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했었을 때는 정유화학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애널리스트를 처음 했었을 때 대부분 이제 성장이 멈춰진 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신사업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소라든지 신재생 중에선 태양광 이런 식으로 다 확장을 해서 분석을 했었죠. 근데 이제 너무 광범위해졌잖아요. 정유화학도 해야 되고 수소, 2차 전지, 태양광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얇고 넓게 알면 안 돼요. 하나의 분야를 굉장히 깊게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산업을 깊게 알려면은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만 하자 이러면서 이번에 유한타증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는 과거부터 굉장히 성장이 높았던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인 산업이고요. 2차 전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로 반영된 지 생각보다 그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IRA 정책 자체가 작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오늘 발표가 될 게 3월 31일에 지금 발표가 될 게 세부 법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하고 우리나라 셀과 소재 기업들이 정말 포진이 돼서 그 미국 내에 있는 EV 완성차 기업들의 수주를 다 끌어오는 이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정말 수주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익률도 높고 셀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마다 굉장히 실적도 좋고 막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불과 그 정도 가지고 수주가 마무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EV 글로벌 침투율 기준으로 보면 내연기관차 대비 순수 EV,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침투율 10%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가 점점점 침투율을 높여가기 시작을 할 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라고 봐요. 저는 반도체의 기본 2배 성장이 지금 이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2, 3년 동안 어느 쪽에 성장을 더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당연하게도 2차 전지 쪽에 훨씬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전부 다 최대 실적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022년에는 환율도 높았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막 올라가면서 실제로 뭐 셀이라든지 양극재 기업들의 ASP 그러니까 단위당 제품 단가도 계속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사실 올해는 좀 슬로우해지거든요. 왜냐면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좀 슬로우해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최근에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가격 보면은 작년 고점 기준으로 탄산 리튬이 킬로그램당 84,000불이었는데 지금 4만 불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럼 정말 많이 내려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절 정도 내려고 50% 정도 빠졌으면 당연히 배터리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업에서 봤을 때 P와 Q를 생각하잖아요. 가격하고 수요가 좋아야지 크게 매출액이 성장을 해서 외형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EV 쪽 성장만 보더라도 2021년 대비 2022년에 56%의 성장이 있었고요. 거기에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셀 기업들이라든지 완성차 양극재 기업들의 ASP가 최소로는 6%, 많게는 10%까지 올라갔던 해예요. 가격 자체도. 거기에 환율도 같이 곱하기가 되니까 환율도 올라가니까 P도 좋고 Q도 좋은 해였던 거였죠.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2022년의 내용을 살펴보면 Q의 성장, 수요의 성장, 56%의 EV 성장에는 중국 로컬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을 한 거였었어요. 뭐 BYD라든지 지리자동차라든지 이런 중국 로컬 기업들이 100% 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이끈 성장은 배터리 중에서는 LFP 배터리, 저희 저가형 배터리 쪽으로는 LFP, 중국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올라오면은 LFP 배터리의 성장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3원계 기준이거든요. LFP가 아니고 NCM, NCA. 주로 전기차 쪽에서는 롱레인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2022년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Q의 성장, 수요의 성장을 보니까 환율하고 ASP 제품 단가가 올라간 거 제외하고 보니까 10% 내외 성장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작년 EV가 56% 성장이면 배터리는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10%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수요의 성장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죠. 작년은 이제 유럽 쪽도 지역별로 역성장이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중국 로컬 중심이었으니까 테슬라는 판매량 목표를 못 맞췄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3원계 배터리 기업들의 Q의 성장은 없었던 해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 실적은 가격을 가지고 최대 실적을 찍었던 거지 외형 성장 중에서 Q의 성장이 있었던 해는 아니었던 거예요. 올해를 바라본 2023년을 바라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저희 리서치 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다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Q가 그냥 비슷하게 성장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P는 다 빠지는 거 아니냐. 제품 단가 빠지고 환율 떨어지고 거기에 중국 쪽에서는 올해부터 보조금 폐지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 그러면은 Q도 빠지고 P도 빠지고 그럼 작년이 피크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나오면서 한 12월 정도에 조금 주가 변동성이 좀 생기고 1월까지도 막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23년 이제 1월에 냈던 이제 자료 그리고 이제 뭐 그건 11월에 냈던 자료도 마찬가지고 아니다. 내용을 보면 LFP 배터리의 성장이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Q의 성장을 이끌면서 최대 실적을 찍을 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유는 보조금이 폐지되는 거랑 우리나라 배터리랑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올라와줘야 좋다. 중국에서는 3원계 쪽으로 보면 그럼 테슬라는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서 지금 수요를 이끌어내고 있고 그럼 작년 대비 올해가 좋을 수밖에 없고 유럽은 그대로 역성장이라고 치더라도 작년에는 미국 중심 생산 능력이 올라온 게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미국 중심으로 생산 능력이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크게 올라오는 해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중국이 아예 없잖아요. Q그로스는 작년 대비 훨씬 커지면서 P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냥 2022년 상반기 기준의 생산 리튬 가격으로 톤당 3만 불 그리고 환율 그냥 1,200원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40% 이상의 성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 실적을 찍는 해고 중국의 테슬라와 미국의 생산 능력이 올라오면서 Q가 이끄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M솔 배터리가 어떤 차? 우선은 GM 쪽에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생산 능력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게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JV한 얼티엄 셀즈 공장이 1공장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2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3공장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차종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GM 쪽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근데 지금 수주를 받는 걸 보면은 스텔란티스부터 혼다, 뭐 도요타 이거 작년에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단독 애리조나 공장 45기가와트 단독 투자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2170 원통형하고 LFP ESS가 들어가면 대부분 테슬라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GM이 가장 많은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지만 다양한 완성차 기업들한테 JV를 맺고 그리고 투자가 확보가 된 만큼 앞으로 갈수록 차종은 점점점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매출 비중 1위인 지역은 미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미 3월 1일에 저희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죠. 그때도 생각해보면 뭐 2월에 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나오면 주가가 폭락을 한다. 오를 만큼 올라서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결국 다반등을 했죠. 왜냐하면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했겠죠.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유럽에 이제 CRMA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2차 전지 셀과 소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유럽의 CRMA 정책 원자재법이기 때문에 업스트림 단위예요. 리튬 메탈 쪽이라든지 아니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1일인 오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남아있죠. 정책 이슈로는 미국의 IRA법. 지금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셀과 소재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 미국의 IRA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부 법안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 생산을 해야 될까, 생산 공장을 지어야 될까, 아니면 FTA 체결 국가에서 해도 된다고 하면 한국에 지어도 될 텐데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설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IRA 세부 법안이 3월 31일 오늘 나오게 된다면은 한국에 지을지 미국에 지을지 이제 판가름이 결정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증설 발표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 이후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또 남아있느냐, 정책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증설과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 스텔란티스 수주를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GM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 아직도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향후 2030년까지는 미국 내에서 중국 제외하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주를 준 게 2024년, 2025년 정도밖에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수주권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삼성 SDI도 다른 완성차 OEM사들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애리조나 공장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에 대한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기업들, 제품으로는 NCM 811 기업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의 뭐 수주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증설 계획이 3분기 내지 4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요거는 또 테슬라 관련 수주가 나온다 하면은 LNF 쪽도 이제 수주나 증설 모멘텀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눈에 띄는 딱 정책으로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IRA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주 계약이라든지 증설 모멘텀이 지금부터 계속됩니다. 올해 내내 되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있기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표가 났는데 미국에서만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미국에 나가길 바라면서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발표되는 건 그냥 계획을 밀어놨어요. 한국에 지을까? 미국에 지을까? 근데 사실 미국에 지으면은 지금 현재 건설 부지 비용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뭐 10년 국채 금리로 그냥 뭐 대준다든지 엄청 저렴하게 상한선을 다 열어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들어가도 좋은데 당장 들어가서 수율 잡고 그러면 이제 피곤하니까 한국에서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한국에서 증설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기업들이.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수주는 똑같이 받고 증설을 똑같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는 저희가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할 때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투자비를 이제는 뭐 한 10년 내지 15년 동안 이렇게 나누어서 상각을 하는 거를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이 감가상각비하고 이제는 기업의 이익을 합쳐서 저희 에비타라고 하는 요 지표를 좀 사용을 해요. 에비타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멀티플로 들어가면은 기업 이익에다가 이제는 에비타를 멀티플로 적용을 한 걸 EV 에비타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초 상식 막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은 뭐 PER, PBR, EV 에비타 막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서도 특히나 2차 전지 산업은 수주를 받은 다음에 장기 계약을 맺고 거기에 이제는 건설 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시키는 것이 계획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들어간 EV 에비타 멀티플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V 에비타 멀티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성장 산업일 경우에는요. 내후년에 EV 에비타의 멀티플을 가져왔을 때 35배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기업별로 조금 편차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2차 전지주 중에서 단연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들 기준으로 본다면 내후년 기준으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0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내후년 기준으로 20에서 25배 정도 나오니까 많이 오르긴 했다. 우리가 밸류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는 많이 오르긴 했다라고 평가를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운영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섹터 매력도라는 게 있어요. 다른 섹터 대비 성장 산업이면서 굉장히 시총이 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적으로 멀티플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뭐 하락을 한다든지 정말 이론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훨씬 매력도가 높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30배에서 35배는 비싼데 하더라도 더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남은 모멘텀이나 이슈가 있는지를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비엠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이게 작년에도 사실 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일 좀 하락하고 다음날부터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성이 워낙 있었고 그 당시에 생각보다 크게 이제 이슈화되지를 않았었고요. 이번에 나왔던 것도 사실 조사 기간이 과거의 기간을 다시 조사를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재밌게 봐서 또 재탕하는 느낌이다? 약간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을 크게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하는 기업의 양극재가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셀 기업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정이 되어 있고 중국에 대한 공급망은 배제를 시키다 보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조사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알 길은 없죠. 기관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다 보니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을 제가 만나뵌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하는 요즘의 고민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급등을 해서 이거 도대체 언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다가 크게 급락을 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차트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러시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담지? 내가 담으면 꼭 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관 투자자분들 역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미 2차 전지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 섹터 체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죠. 이게 반도체하고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셀하고 반도체 쪽하고 시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코스피에서도 상위 위치에 이 두 섹터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상위 위치에 이 두 섹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비중을 많이 들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빼야 그 다음에 반도체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충분히 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내리고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이 애초에 처음부터 크지가 않았었어요. 기관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빼고 갈 만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규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체인지가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부분은 지금까지 큰 시총 두 개가 있으면은 2차 전지가 내려오면서 뭐 반도체가 올라간다든지 섹터 중심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애초에 이쪽 수급이 기관 쪽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신규로 가는 거고 동시에 같이 이제 올라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섹터 체인지로 인한 수급의 변동성은 2차 전지에 있진 않을 것 같다. 대부분 2차 전지가 최근에 올라온 수급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가장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은 미국 내에서 이제 막 수주 작년부터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앞으로도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증설 모멘텀도 여전히 있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IRA 정책 세부 법안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많이 올라서 더 업사이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혼동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좀 이렇게 써요.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자연스럽게 거르고 있어서 기사가 그냥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쓴 걸 가지고 기사화해서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분석을 할 때는 본인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인 양 써버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뉴스를 볼 때는 정말 팩트 이걸 이렇게 밝혀졌다 이미 확인된 사실만 주목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더라도 대충 제품군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가 전부 다 파악이 돼 있으니까 이건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부가 이렇게 완전 딥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면은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